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축하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30만을 넘어서 31만이 되었습니다. 예,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숫자 30에서 일자만 바꿔 끼웠는데요. 이 추세 쭉쭉 올라가가지고는 계속해서 바쁘게 갈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31만 축하를 하면서 이벤트 커뮤니티에도 저희 커뮤니티에도 이벤트를 하도록 이제 올려놨거든요. 이름하여 일렬 직관 이벤트인데요. 구독자분들 직접 저희 스튜디오 오셔가지고는 방송하시는 모습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리액션인데요. 쏟아지는 뉴스 진짜 많습니다.에 대한 반응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월요일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댓글도 달아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더욱더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에 대한 그 구독도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서서 에세이 양님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내일이 구의역 김군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8주기가 됐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더 연대주신 마음도 더욱더 더하고요. 또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라인 사태가 한일 관계와 별개. 네, 라인 사태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한 말이죠. 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한일 회담을 앞두고 라인 문제가 언급되느냐를 두고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실은 이제 라인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힌 건데요. 기시다 총리도 이 자리에서 이미 발생한 중대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라인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번 발언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당선자도 일본 정부를 이해한다며 안심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이 제2의 라인 사태를 만들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불필요하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 당부했다라며 회담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창 중국 총리와도 양자회담도 8개월 만에 이루어졌었는데요. 한중 자유무역 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그간 경색되었던 한중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또 리창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 이런 답변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라인 사태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언급을 할까부터 많은 관심사안이었었는데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평가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 사태가 가져왔던 파장에 비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나도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대일 외교의 본질이 뭔가, 도대체 그 안에 대한민국의 국익의 존재는 뭔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라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와 사이버 안보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 무력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외교적 해결을 하는 것이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외교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통령 스스로 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오히려 라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통령 스스로 좀 차단한 거 아닌가라는 좀 저는 매우 좀 부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욱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팔로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D-1. 네.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주말 동안 야권 7개 정당이 장외 집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론을 제기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떼쓰기 정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당의 이탈표가 내일 얼마나 나올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특검법이 독소 조항이 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존의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개별 접촉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라면서 다른 고려 없이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게 우리가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한국경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도 찬성표를 던질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 찬성으로 돌아선 인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점점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관건은 최상병 특검법이 내일 통과되느냐 여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선거로 투표로서 선출한 분들이고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마 내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의 척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언론에서는 전원 출석을 전제로 해서 지금 17표 이상의 이탈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내일 몇 분이나 다 오느냐, 몇 명이 출석하느냐가 첫 번째 전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표결한 거를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 투표가 가능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내일 표결이 저는 반드시 당이론적으로도 돼야 한다라고 보고 저는 예상도 저는 될 것처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찬성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면면을 보면 상당히 중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좀 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좀 분위기가 충분히 반전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김근태 의원 초선이고 비례대표이긴 한데 이분의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름대로는 물밑에서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일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큰 표차를 내서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슬아슬하게라도 저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예상하신 분입니다. 통과가 돼야만 합니다. 또. 그래서 저는 예. 약간 희망을 좀 섞어서 이야기는 했지만은 내일 그래도 표결을 좀 지켜보고 좀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5분 말고도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도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좀 보이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분들이 부담스러우시니까 제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그 성일종 사무총장의 경로가 죄냐라는 그 발언이 전 오히려 더 역효과를 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경로를 죄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경로로서 입증되는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이런 문제다.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 외압이 국기문란으로 번졌고 국기문란이 국정농단까지 번지게 된 사례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 강성들이 용산에만 충성하기 위해서 자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국민의힘에서 양심 있는 의원들을 좀 더 자극을 해서 더 내일 무기명 투표에서 소신을 더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양민 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내일 소식들 또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되나. 네, 연금개혁안 두고 주말 사이 치열하게 여야가 입장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자고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 소득대체율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43%, 또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도 마무리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순히 수치를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여야가 시간에 쫓겨서 결정하기보다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도 일제히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 칼럼을 실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동아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22대 국회로 미뤘다가 이 모수개혁도 구조개혁도 다 무산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건가라고 썼고요. 또 조선일보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제대로 내놓은 적도 없는데 이제서야 구조개혁을 들고 나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21대 국회 안에서 통과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민주당에서 던진 이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던진 이유를 이제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용이라고 하든지 불발 책임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지금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금 문제라는 게 시한폭탄이라는 거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수개혁이 불충분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와가지고 지금 연금법을 통과시킨 걸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시급했으면 먼저 구조개혁을 던졌어야죠.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일보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연금개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역제안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기 싫다, 그냥 정치하기 싫다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22대에 가서도 지난 4년 동안 했던 뭐 공청회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이 모든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율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없지만 뭐든 좀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국정농단 유죄, 정호성 대통령실 기용.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정호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국정농단 특검 팀장으로 수사해서 구속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돼서 복역을 하다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호선 전 비서관의 업무 역량을 높게 샀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이제 뒤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요, 25일에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서를 유출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을 다시 기용했으니 국정농단의 시즌2가 따로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당선자는 27일에 탄핵 유경험자의 오답노트로 탄핵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5일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평가는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인사 기용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망사를 넘어서서 저는 막장이다라고 막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뭐 정우성 비서관까지 나온다고 하면요. 사실은 국정농단의 문고리 주범이기 때문에 이 정우성 씨를 지금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고위직입니다. 1급에 네. 해당하는 고위직인데 이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사면복권을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한테 또다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 국정농단의 주범 문고리에게 공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대통령이 만에 하나 정호성 씨를 임명하고 싶었더라면은 본인이 국정농단 수사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럼 국정농단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먼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정호성이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능력 때문에 국민들께 좀 양해를 부탁한다라든지 이런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저는 막장 인사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정호성이냐라고 보면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지금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일하러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분석이고 아,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건가요? 뭐 없으니까 국정농단에 문고리까지 갖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호성 씨의 특기가 있어요. V0와 V1을 동시에 모셔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녹취 파일이 나와서 수사가 진척을 이뤘는데 그때의 그 녹취 파일의 주인공이 정호성 씨입니다. 네. 그 녹취 파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최순실 씨가 말을 가로채요. 그럼 바로 정호성이 그 최순실의 응답을 받아다가 김 팀장한테 연락을 하는 이런 식의 녹취 구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 정호성 씨가 과거에 대통령과 비선을 잘 모셨다가 이제 들통이 나면서 국정농단으로 몰락을 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몰락의 과정은 본인이 수사했으니까 안 본 눈을 하는 것 같고 그 앞단에서 뭔가 두 주인을 잘 이렇게 모셨던 이런 부분을 정상 참작해서 아마 지금 필요에 의해서 드린 게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V1, V2라고 하는데 V0, V1이라는 말씀이신 지금 거죠? 대통령 비서실밖에 없잖아요.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대통령실에서 뭔가 지금 권력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지난 2년 동안 내내 있었거든요. 김건희 네. 여사 이야기지만은 아마 그런 의도로 정호성을 데려온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씨는 현재 이제 개명을 해서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덧붙이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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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육군 먼저 하면 아, 돼요. 예. 네. 네, 조금 전 26일 네, 속보가 들어왔다 보니까 저희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강원 인제군 모 부대 소속 훈련병 한 명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 당시 해당 훈련병을 비롯해서 군기 훈련을 받은 인원은 모두 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군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관련해서 군인권센터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라고 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군기 훈련의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또 군기 훈련의 수준에 잘못 비춰 이게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훈련병의 안색과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집행간부는 아무 조치도 않고 얼차려를 계속했다. 왜 이런 보고를 무시하고 또 무리한 얼차려를 고집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또 군에서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뉴스 하나를 좀 추가를 했는데요. 여름님께서 아들 키워 군에 보낸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뭐 체감상인 건가요? 왜 이렇게 군사고가 좀 잦다라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수사외압을 분리하면서 자꾸 뭐 최혜병의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면서 분리를 자꾸 하는데 지금 이 특검을 통한 수사외압을 밝히자는 거는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의 근원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게 수사가 돼서 군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뭐 지금 뭐 공군, 해군, 육군 가리지 않고 해병대까지 다 군에서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그런 가혹한 일들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뭐 특검법 표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누구를 지금 뭐 미워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이분에 대한 우리의 남은 자들의 책임, 예우 이런 것들 차원에서 진실을 밝힐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최혜병 사건을 우리가 처리하는 그 척도가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 불행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의 메시지가 여의도까지 잘 가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는 짧게 키워드만 좀 살펴볼까요? 네, 안희정 8천만 원 배상.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배상을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지난 24일 안전지사와 충남도의 불법 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김지은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안전지사가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고 또 충청남도는 이 안전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청구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배상액 8천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 이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지은 씨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그동안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정작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관련된 짧은 코멘트 해주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위계에 의한 그 성폭력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하게 형사적인 처벌도 했었고요. 그 형사 처벌에 따라서 이제 민사로서 손해배상이 들어간 건데 좀 위자료액이 이제 그 청구액에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더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뭔가 그래도 사법부의 이런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좀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27일 뉴스 리액션은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